12월 27일까지 이야기를 전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 12월 21일 옛 소련을 구성한 15개 공화국 중에서 11개 공화국의 지도자가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모여서 알마타 조약에 서명을 합니다. 1992년 1월 1일부로 독립국가연합을 창설한다는 알마타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이 독립국가연합 CIS를 창설한다는 이 선언이 채택되면서 소련은 공식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리고 13개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을 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련은 유엔의 상임이사국 등의 모든 지위가 자동으로 러시아 공화국으로 계승이 되지요. 특히 이제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그 핵무기가 모두 러시아로 이전이 되고, 또 핵무기 발사 버튼은 자연스럽게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에서 옐친 대통령으로 그렇게 이제 이동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소련이 해체되기 약 1년 3개월 전입니다. 1990년 9월 30일에 한수 수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소련 해체 이후에 이제 문화, 경제, 또 소련이 자랑하던 우주 기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협력을 갖고 오게 되고 또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고려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급 관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요 약 100여 개 이상의 다민족 국가 소련 그 러시아 지역에 그 지역에서 우리 한민족 카레이스키가 위상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카레이스키를 부러워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뭐 철저한 관계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1902년 12월 22일 보겠습니다. 최초의 하와이 이민 121명이 인천항을 출발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태운 갤리코, 이 갤릭 배 이름입니다. 갤리코가 제물포항에서 첫 출발을 했는데요. 제물포는 인천항의 옛 이름이죠. 이듬해 1월 달에 하와이에 도착을 했는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 채찍을 맞아가면서 굉장히 가혹한 노동 조건과 또 낮은 임금 그리고 또 차별 이런 걸 갖다 다 이겨내고 일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당시 그 하와이 쪽의 상황이 그랬답니다. 백인 농장주들이 원주민들만 데리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처리하기에는 이 손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권으로 이제 눈을 돌렸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뭐 백인들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값싼 인력을 보충을 한 거죠. 네. 우리나라는 1905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65차례 그리고 7,226명이 하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그런 노동. 참 어렵고 힘겨웠을 겁니다. 그런 모든 조건들을 극복을 해내고 현재는 미국 내의 한인 사회 형성에 굉장히 큰 여러모로 이모저모로 크게 기여한 그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우리나라 최초로 하와이 이민 인천항에서 출발했다는 그런 기록이 올라와 있네요. 자, 1968년 12월 23일 푸에블로호 피랍 승무원 336일 만에 석방. 푸에블로는 배 이름입니다. 미국의 해군 정보 수집함 배 이름 푸에블로. 이 배가 북한 원산항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납치가 된 사건이거든요. 1월 23일 날 공해상에서 납포가 돼가지고 원산항으로 강제 납치가 됐는데, 이 배에는 함장을 포함해서 모두 83명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신, 엔진이 모두 꺼졌다. 무전 연락도 이것이 마지막이다. 원산항으로 끌려간다. 라는 최종 보고가 아직까지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미 해군 함정이 공해상에서 납치된 사건은요, 미 해군 역사 106년 역사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납치 행위, 그것도 특히 공해상에서 배를 납치했다, 이 납치 행위를 규탄하는 그런 세계 여론이 빗발치듯 올라왔었죠. 그리고 미국은 피랍 선언을 즉각 송환하라, 그리고 또 배도 즉각 송환을 하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벌어진 지 11개월 만에 비밀 협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2명의 생존 승무원, 그리고 또 죽은 한 사람의 시체, 이 83이 모두 판문점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날짜가 바로 1968년 12월 23일입니다.
선체하고 장비는 그 북한이 몰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금을 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보상금은 얼마를 어떻게 지불했는지 그 내역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비밀 협상답게 비밀로 남아있나 봅니다. 네. 자, 1906년 12월 24일 세계 최초로 라디오 방송 성공. 하나 둘 셋 티센씨, 그게 눈이 오고 있습니까? 만일 눈이 오고 있다면 내게 전부를 보내주시오. 1900년 12월 23일에 어느 발명가가 자신으로부터 1.6km 떨어져 있는 메릴랜드에 있는 조수에게 보낸 구두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송신이 성공한 거예요. 언어 송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를 송신한다는 것은 달에 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에디슨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에디슨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거죠.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캐나다 출신의 발명가인데 패선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부안을 해가지고 1906년도에 대서양을 오가는 배에다가 무선 송신을 날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 이브에 있을 이벤트의 주의를 기울여달라. 또또또또또.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 이브에 있을 이벤트의 주의를 기울여달라 하는 내용의 그 모르스 부호를 계속해서 내보낸 겁니다. 아마 이 부호를 받았던 선원들 중에서 그래도 시사에 조금 밝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시사에 조금 밝아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날아가고 뭐 그렇게 된다며 이런 그 시사에 대한 부분에 조금 밝고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은 와, 성공했나 보네, 와, 기대가 되는데 이랬을 수도 있겠고, 그런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마 개념이 서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드디어 1906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매사추세츠 브랜들록에 있는 기지국에서 이 패선던 가족과 함께 모두 송신기 앞에 섭니다. 송신기 마이크 앞에. 그리고 패선던은 방송을 시작하죠. 하나 둘 셋, 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 말이 처음으로 나갔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델의 라르고를 축음기로 들려주고 직접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고요한 밤을 연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래까지 한 구절을 곁들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선 그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구절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실질적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는데요. 마지막 종료 멘트는 31일 밤 신년 인사차 다시 방송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방송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광고 방송까지 여유 있게 곁들였습니다. 실제 이 방송을 들었냐? 이건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대서양에 운항 중이던 과일회사 선박 그리고 또 미 군함의 무선 통신사들은 그 방송을 듣고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하면 320km 떨어진 곳까지 이 방송이 수신이 됐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무선을 이용한 공개 방송이다. 이렇게 역사는 이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시작됐네요.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네. 1887년 12월 25일 미국의 호텔 왕 힐튼 태어남. 어느 가난한 그 그리스의 청년이 아테네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돈을 맡기러. 천만에 맡길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돈을 찾으러? 아니요. 저축해놓은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테네 은행에 수위직을 뽑는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가서 응모를 한 겁니다. 결과는 낙방. 낙방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글자를 몰라. 깜깜이었던 거예요. 자기 이름밖에는 쓸 줄 아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글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낙방이 되고 낙심한 이 청년은 그래,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어느 한 뉴욕의 큰 재벌 회사 이 실업가가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묻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지나온 과거들을 쭉 얘기하는데 야, 이건 혼자 듣기가 아까운 거야.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 거예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이야기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 말미에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회고록을 써보면 좋겠는데요. 회장님이 그 질문을 듣고 크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글씨를 알았다면 지금쯤 그리스 은행에 내가 수위로 있을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좀 전에 그 그리스 은행에서 수위 응모를 했다가 낙방한 친구, 바로 그 친구, 네, 호텔왕 힐튼이었습니다. 네,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힘내야 되겠습니다. 난 글자는 알거든요. 네. 1991년 12월 26일 대법원 이름 한자 2731자로 제한하는 개정호적법 시행규칙 확정. 네. 이 말은 사람들의 인명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2731자로 제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인명용 한자를 쓰는 나라가 우리 말고 일본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인명용 한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한자 속에서만 이름을 발췌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이 보면 다 같은 한자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름보다 우리 이름이 뜻풀이를 하면 훨씬 세련되고 뜻이 풍요롭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담는 이름들이 한국 이름들이래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은 2017년 현재 인명용 한자가 8,142자로 정립이 되어 있고 일본은 약 3,000자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벌써 2.5배 정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2.5배 정도의 뜻이 더 풍요롭다. 더 풍부하게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좋은 뜻을 많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 한자나 막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한자가 이게 그 전산 처리가 참 어렵다네요. 행정 전산 처리가. 만약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듣보잡 한자가 아마 총동원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 처리에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인명용 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142자, 일본은 3,000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름이 훨씬 더 풍요롭다. 더 풍부한 뜻으로 이름을 만들어 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009년 12월 27일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조조의 무덤 발견. 이건 진짜인가요? 네. 왜 제가 진짜인가요를 물어봤나 하면 그동안 수차례 있었다 그래요. 조조의 무덤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대요. 그게 다. 근데 조조의 무덤이다 하고 확신할 만한 그런 어떤 물증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2009년 12월 27일 날 이날 발견된 무덤은 조조의 무덤이라는 확신이 설만한 그런 어떤 증거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조 다 알잖아요. 삼국지를 통해서, 소설 삼국지를 통해서. 네, 엄청난 위인이죠. 그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조조를 다 모르잖아요. 조조가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인지 굉장한 도굴꾼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모르죠. 실제 역사에 있답니다. 조조가 엄청난 도굴꾼이었답니다. 근데 이 도굴을 그냥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굴 부대를 운영을 했답니다. 누가? 조조가. 왜?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도굴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모았다는 역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도굴 경험을 가지고 도굴을 정말 전문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자신의 사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무덤도 이렇게 도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조는요, 사전에 이미 명령을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무덤은 내가 만약에 죽고 난 뒤에 그 무덤으로 갈 때 내 관이 무덤으로 옮겨지는 날, 그날은 성내의 모든 문을 열어라. 그리고 관을 72개를 준비했다가 72개의 관을 각각 성문으로 동시에 다 풀어서 사방팔방으로 움직이게 하라. 그러니까 장례가 이를테면 장례 행렬이 72군데서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네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지. 알 수가 없지. 네. 그때부터 진짜를 모르고 내려온 게 1대, 2대, 3대, 4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수십, 수백 쭉 내려오면서 말이죠. 정말로 조조의 무덤은 미스테리로 남아버린 겁니다. 여기저기서 조조의 무덤이다 발견이 되는데 가보면 실제로 조조의 무덤으로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 12월 27일 날 발견된 이 무덤은 확실하게 조조의 무덤이다 하고 중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왜? 그만한 물증이 나타난 겁니다. 그 무덤 속에서
위무왕 이렇게 쓰여진 돌 위패하고요. 돌 베개가 발견이 됩니다. 위무왕. 위나라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조의 나라잖아요. 조조가 있었던 나라가 위나라잖아요. 위오촉 삼국 가운데서 위나라. 무왕은요. 조조가 죽고 바로 받은 시호가 무왕이었습니다. 위무왕은 조조를 말하는 거죠. 나중에 그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되잖아요. 조비가 황제가 되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높여서 위황제 이렇게 칭호를 높여서 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무왕, 당시 위무왕은 조조가 맞다. 이건 틀림없는 조조의 무덤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조의 무덤이 발견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나타난 거죠. 네. 조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희대의 간웅이다. 소설 삼국지 속에서 나오는 희대의 간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역사 속의 조조는요. 굉장히 총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병법도 밝고 지략이도 굉장히 뛰어나고 거기다가 문학성이나 예술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또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마저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조의 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조조가 위인이었고 또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걸출한 사람이었나는 중국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속담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슈어 차오차오 차오차오 따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조조를 말하니 조조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조조를 말하면 조조가 온다. 이런 얘기. 이 말 속에는 조조가 얼마나 예지력을 갖추었는지, 조조가 얼마나 용맹함을 갖추었는지, 또 조조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정말 모든 일을 처리를 하는지, 이런 어떤 그 지도자의 근성을 가진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런 위인이었다는 것이 함축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조조를 말하니 조조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아마 그런 류의 속담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얼마나 신통방통하기에 제 얘기하면 지가 딱 나타나는 거야. 조조가 그랬다는 겁니다. 호랑이 되게 무섭잖아요. 조조가 그랬다는 겁니다. 네,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그런가 하면 호랑이 얼마나 신성시되고 있습니까? 범. 네, 조조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속담이 바로 슈어 차오차오 차오차오 따오. 바로 이 말입니다. 조조가 나타나니 조조 말을 하니 조조가 나타나더라. 네. 우리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코로나 박멸 하고 외치면 코로나가 박멸되겠죠? 마음을 모아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코로나 박멸 그리고 구독. 감사합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